자, 오늘 주제 20입니다. 우리 6반, 8반 친구들 원래 선생님이 줌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또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 클래스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5월 14일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우선은 먼저 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다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후기가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줄 텐데 우선 먼저 첫 번째 조선 후기가 되면 모내기라는 게 확대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 모내기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모내기가 뭔지는 아려나? 모내기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작물을 심을 때 밭에다 그냥 뿌리는 게 원래 농사법이었는데 이거를 모내기로 바꿔서 뽑으면 어떻게 실시하는 거냐면 얘를 밭에다가 직접 뿌리지 말고 씨앗을 일정 기간 다른 곳에서 기르다가 옮겨 심는 거. 여기가 옮겨 심는 기점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옮겨 심고 난 뒤에 수확을 하겠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확하기 전까지 이 땅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심고 난 뒤에 여기 풀을 뽑고 잡초를 뽑아야 되는 노동력을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옮길 때 건강하고 튼실한 작물만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 모내기라는 건 획기적인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전기에서는 얘를 금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를 심을 때 이렇게 논에 물이 다 있어야 되는데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옮겨 심을 수가 없어 다 죽게 돼요. 기르고 있었던 씨앗들의 이 발화된 새싹들을.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거의 금지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인 수리 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는 17세기 이후 한 1700년대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모작이라는 게 바로 내 땅에서 한 땅에서 두 가지의 작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게 했던 그 옮겨 심기 전까지 보리를 심고 옮겨 심고 난 뒤에 또 다시 벼를 심는 두 가지 한 땅에서 두 가지 농사를 짓는 이모작이 가능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 땅에 농사를 지을 때 1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옮겨 심는 날만 좀 사람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잡초를 뽑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광작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광작이 유행하게 되는 게 조선 후기의 농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농업을 보니까 예전에 농업이라고 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상업적 어딘가에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 먹을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지 상업적 농업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주요 도시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층이 생겼고 상품의 유통, 즉 물건이 잘 팔고 팔리면서 활성화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아예 작정하고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뭐 인삼이든 쌀이든 면화든 담배든 채소든 다양한 작물들이 팔기 위해서 재배가 됐던 것도 조선 후기였고 우린 이것을 상업적 농업이다. 조선 후기에는 농사가 다소 상업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구나 라는 거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농사 자체는 그렇게 넓어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었고 수공업 물건을 손으로 만들었던 그 시기의 모습을 볼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수공업이라는 건 국가에서 민간에서 수공업자들을 우리가 장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장인들을 어떤 문서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 역을 시켰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
그래서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들이 하나의 몸을 이용한 세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그 문서도 없어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관영수공업이 어떤 모습이 민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모습으로 바뀌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영수공업이라고 해요. 원래는 관에서 운영했던 방식이 민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매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매직을 만들어서 얘가 500원짜리 원료가 들어갔는데 내가 만드는가 200원을 보태서 700원에 어디엔가 납품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재료값이 없어서 기술은 있지만 물건을 못 만들 때 상인들이 이 물건을 갖다 팔 상인이 나에게 500원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재료값을 내가 대줄 테니까 너 물건 많이 만들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고 해서 미리 이 제품의 가격을 제공해 준 거야. 미리 700원을 줘서 그 안에 200원의 노동력에 해당되는 대가도 있고 500원에 해당되는 이 물건의 재료값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대제 수공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상인들에게 납품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수공업자들 중에서는 이제 자본이라는 게 조금 축적이 되는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재료값을 내가 만약에 준비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상인이 얘를 가져가서 7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한 1,400원에 한 2배의 이익을 붙여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만약에 자본만 있다면 500원에다가 내 노동력 200원을 보태서 뭐 좀 더 비싸게 상인들에게 넘길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수공업자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물건의 재료값을 충당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것을 상인에게 판매하는 수공업자들도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는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 수공업의 모습이었는데 점차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의 모습으로 발전했는데 그 모습이 초반에는 수공업자들이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상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재료값을 충당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선대제의 모습을 보이다가 차츰 다 그랬다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본을 축적한 독립수공업자들도 등장했던 것이 물건을 만들었던 수공업자들의 모습이 조선 후기에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상품화폐 경제라는 건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화폐도 돌고 경제가 발전해서 시장이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 한반도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 한반도 지도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초록 색깔이 주요 장시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물론 다른 지방에도 장시들이 있지만 주요하게 기록이 남겨져 있고 풍부하게 물류가 교류됐던 장시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장시는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시장, 물건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곳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활발하게 조선의 물자가 교류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여기다 플러스 더해서 우리가 뭐까지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 의주라는 곳 위치 보세요. 그 다음에 회령, 경원, 여기 동래 이런 위치, 개성 이런 곳을 보면 주로 이곳은 우리 국가 내 무역 교류뿐만이 아니라 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들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대할 때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발전했다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서 자, 의주 같은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 청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동래라는 곳의 위치를 보면 일본 내에 필요한 물건을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물건을 교류했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래는 현재 부산. 그 다음에 여기에 회령과 경원 같은 경우는 저 북방의 여진족들과 유목민들과의 교류를 했을 수 있었던 곳이고 개성은 원래 고려시대 이후부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문물을 교류하기 위해서 무역의 항구가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전했고 또 여기에서는 무역도 무역이지만
국내에 물자를 수송했던 상인들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상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상이라고 불러요. 사상. 상인은 상인인데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었던 상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개성에서 활동했던 송상이 되는 거예요. 송상은 대외 무역도 관여를 해요. 이들이 전국적으로 지점을 만들어 놓고 활동했기 때문에 위치는 개성에서 주로 근거지를 두고 있었지만 여기 북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지방 곳곳으로 가면서 대외 무역을 관리하면서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거대 상인 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의주에서 활동했던 만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래에서 활동했던 내상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수도 한성에서 경강 수도 경자를 써서 한강유역에서 운수업을 통해서 문물교류를 통해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던 경강상인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조선에서는 원래는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상업을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팥 심은 데 팥 나고 보리 심으면 보리를 심는데 상업 자체가 약간 2배, 3배 이득을 많이 얻는 경제활동이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시에는 상업을 좀 천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게 되는데 유일하게 수도 안에서 시장을 허락해 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한성에 시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전은 시장인데 도성 안에 있는 시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활동했던 상인들은 아예 국가와 계약을 해서 특정 세금을 납품하는 대신에 어떤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 여기 한양을 중심으로 물건을 팔면서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경강상인은 사사로운 상인이 되는 거고 시전상인은 국가의 특권, 세금을 내고 특권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뭐라고 하냐면 특정 물건에 대한 독점 판매권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매직을 내가 국가에 세금을 500원이나 내고 지금 하나 팔 때마다 500원씩 내고 내가 이거를 1,500원에 팔고 있다 라고 하는데 누군가 더 싸게 내 앞에서 이 매직을 1,000원에 팔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사겠죠. 그럼 내가 가서 그거를 때려 부술 수 있어. 금할 수 있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왜? 국가가 이걸 나한테 줬습니다.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전상인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경제 교류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조선이란 나라가 그렇게 상업과 교통과 화폐가 발전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수요와 그 다음에 거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제체제가 완성이 된 거였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서 굳이 특산물을 저 지방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대리 납부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방납을 막기 위해서 대동법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근데 결정적으로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면서 이게 원래 특산물을 걷던 것을 쌀이나 화폐로 징수했던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가에서 필요했던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상인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인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5개를 치고 공인이란 개념은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했던 돈을 쓰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물건을 사러 다녔고 또 이때 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전에 비해서 활용되지 않았던 화폐가 활발하게 활용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이제 조선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됐고 통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쓰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화폐가 발행이 되면서 조선 후기의 모습은 상품화폐 경제가 매우 발전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얘는 팩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칠판을 하나 지워서 자, 아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상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 이 이야기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기존의 시전 상인들이 정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는 대신에 돈을 내는 거야. 세금을 내고 국가의 수요 물품도 조달, 직접 그들이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대신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거를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금난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1,0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이 시전상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1,500원만 내고 사야 됐고 시전상인들한테 물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자유롭게 상업이 발전할 수 없다 보니까 정조대왕께서는 이 특권을 폐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의 활동이 더욱더 넓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을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난전이라고 생각해도 좀 편할 것 같아. 난전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상인들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인들이 활발하게 정조에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들 중에서는 일부가 도고로 성장하기도 했대요. 도고라는 건 뭐냐면 특정 물품을 아예 다 혼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상인이에요. 자본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손소독제를 어떤 특정 상인이 다 자기가 국가에서 매입해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본을 가진 계층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 후기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조 때 금난 정권이 폐지돼서 시전 상인이 갖고 있었던 특권이 없어지면 사상들은 자유로운 상공업을 통해서 우리 상공업, 상품화폐 경제는 더욱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 정조는 이 금난 정권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누구였죠? 시전상인. 시전상인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더 활발하게 사상들이 활동할 수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 특정 물품을 모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었던 도구로 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지방의 모습을 보면요. 지방에서는 이제 시장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을 장시 이렇게도 부르는데 주로 5일에 한 번 쓴다 해서 5일장이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5일장이라는 건 이 마을에서는 5일마다 열리지만 상인들은 계속 짐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야. 우리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하나의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 규모를 키우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유통망을 만들기도 했고 자 원래는 5일에 한 번 장이 쓰던 것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 일부는 매일 5일이 아니라 언제나 가도 시장이 열리는 상설 시장이 열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공업이 발전했던 거고 자 조선이란 나라의 물자 교류는요 무조건 수로가 제일 중요해. 바닷길 또는 강길을 통해서 물건을 교류했던 거예요. 육로는 말 타고 말 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수로 교통이 제일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배가 닿는 곳의 포구가 바로 상업을 중시하게 활동하는 상업의 요충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구에서 물건을 중개해주기도 하고 옮겨주기도 하고 거기 왔던 상인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주기도 하면서 포구라는 곳이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에 되게 중요한 스팟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상인들이 활동했는데 객주와 여각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어떤 사람이 저기 대구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 근데 여기 한 번에 가지 못하니까 배를 타고 오다가 여기 청주에 잠깐 들린 거예요. 청주 포구에 내렸다. 청주 포구에 내리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포구 중심으로 여기 객주와 여각이라는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상인이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출발한 상인이 만약에 물건을 갖고 여기 가다가 옮겨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인 A와 대구의 상인은 B가 만나기로 했었어. 그래서 그냥 중간인 청주에서 만나자 해서 청주포구에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상인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값을 아직 A한테 받지 못했는데 가야 돼. 그럼 이 객주와 여각이라는 중간 상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A가 갖고 온 물건값을 대주고 보관해주다가 A가 오면 그 물건값을 받고 판매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보관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득을 붙여서 팔 수도 있겠었죠. 그래서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거다. 이 이야기예요. 객주와 여각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방에서도 이렇게 포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공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중간 상인에 해당되는 객주와 여각이 포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외 무역의 발달 다시 설명해주면, 자, 우리가 청나라와 일본과 공적으로 무역하는 것은 개시. 사절 단위 공식적으로 가는 걸 개시라고 하고, 그걸 따라가서 그 뒤에 붙어있는 상인들끼리 비공식적으로 하는 걸 수시라고 하는 모두 발달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 만상 기억하고요. 동래에서 활동했던 상인은 내상이라고 하는데, 만상은 당연히 그럼 어느 나라와? 청나라와 교류했던 상인일 거고, 동래 어디라고 했죠? 부산에서 활동했던 내상은 당연히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했었겠죠? 그것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정리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조선시대에 선생님이 원래 어제도 옹클로 올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원래는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밖에 없었지만 사회 통념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노비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먼저 양반층을 보면 양반층이 분화돼요. 다 같은 양반이 아니라 몰락하는 양반들이 발생했는데, 붕당 정치에서 권력을 잃게 된 양반들 후다닥. 그 다음에 특히 세도 정치는 얘가 특징이 뭐냐면 특정 집안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특정 집안에서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집안 모두 다 몰락하는 양반이 등장하게 되면서 소수의 양반들만 권력을 갖게 되고 나머지 양반은 몰락하게 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 또는 경제적 능력이 신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배가 고프면 자기의 족보를 팔 수도 있겠죠. 이 족보를 살 수 있는 계층이 생깁니다. 바로 이 농민층이에요. 농민층은 아까 우리 모내기가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이들은 부를 축적한 농민들도 발생해요. 그래서 납속이라는 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좀 일정 금액을 내면 그에게 벼슬을 내려줬던 제도야. 그러니까 신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고, 족보 매입은 아까처럼 이제 몰락한 양반이 나 당장 뭐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자신의 족보를 농민들에게 팔아가지고 자신은 그냥 경제적 이득만 취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부를 갖춘 농민은 얘를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양반 신분을 취득하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신분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겨야 돼. 탄탄하게 이렇게 생겼어야 되거든요. 잘 봐. 여기가 양반, 그리고 여기가 일반 농민, 그다음에 여기가 노비,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점차 이 농민들이 다 계속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양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많아지고 농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비도 적어지고. 왜냐하면 자, 이 중에 잘 사는 농민들이야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노비들 역시 자기가 만약에 좀만 돈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망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국가 입장에서 이 계층은 세금을 내던 계층이야. 근데 세금을 내던 계층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노비를 농민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세금에 어떤 수취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이 노비들을 신분 해방시켜줘서 세금을 내는 계층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빠가 노비이고 엄마가 양인사에서 태어났다, 또는 엄마가 양인이고 아빠가 노비사에 태어났다, 이런 막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노비는, 그 사람은 신분이 노비예요. 한쪽만 쳐내도 무조건 쳐내.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명 그 중에 엄마라도 엄마가 양인이면 노비 종모법을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다. 이 안에는 사실 되게 많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우선은 간단하게 노비 이렇게 되면 전에 비해서 당연히 노비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확률은 반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통해서 노비를 조금 더 줄이려고 했었고, 공노비, 국가가 노비라는 건 재산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사노비는 함부로 해방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 소유의 공노비를 순조 때 해방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사노비는 언제 해방이 되는지는 숙제입니다. 사노비는 언제 해방이 됐을까? 그거를 제일 먼저 맞추는 친구에게는 아또 스티커 5개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향촌 지배체제가 변화가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향촌에는 사족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돼. 자, 하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배층을 키우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양반들 중에 분명히 뭐가 나왔다고 했죠? 몰락한 양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민들 중에는 부를 채웠던 농민들이 양반을 사서 이제 새로운 신양반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향촌에서 오리지널 양반들은 이들 중에는 이제 구향이라는 게 있고, 오리지널 옛날부터 오래된 향촌의 양반들이 있을 수 있고, 돈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양반의 계층을 샀던 신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향과 신양끼리 싸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해. 자, 분홍층이 새로운 향이 됩니다. 향촌 지배 세력이 되는 거야. 뭐 납속이든 족보 매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원래 사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수령이라면 자, 돈이 많은 신양계층과 지금 몰락하고 있는 귀족 양반 쪽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게 되냐면 수령은 이쪽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족들이 전에 얘기했던 유양소를 통해서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령권은 더욱더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더라. 수령과 결탁한 분홍층의 횡포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란 나라는 전에 비해서 농민이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내가 왜 농민이고 나는 왜 상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돈만 있으면 신분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반이 뭐 지배층으로서 뭐 대단한 행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삼정의 문란으로 계속 힘들어지고 있었고, 개와 두레라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끼리의 어떤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야, 뭐 이렇다더라. 저쪽 수령 돈 주고 5천만 원 주고 수령이 샀다더라. 이런 정보가 교류가 되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을 통해서 기초교육이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그만큼 경제적 능력도 돼 있었던 거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지식이 깨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서양의 하나의 학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인간평등 사상이었고, 그리고 이 서학이 유행하는 걸 보고 경주 지방에 몰락했던 양반 출신의 최재우가 불교, 도교, 민간신앙에서 좋다는 거 다 합쳐가지고 만들었던 게 동학을 만들었는데, 동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념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은 다 인간이랑 다 똑같다. 라고 해서 인간평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예전같이 내가 양반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선후기에 정말 많은 농민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2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자, 서북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지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곳이야. 이쪽을 서북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서북지방에 대한 지역차별이 존재했었나 봐요. 과거 합격자도 안 나오고 세금은 더 많이 뜯어가고, 이쪽이 광산 채굴로 노동자들은 더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데 해주는 건 없고 세금은 많이 뜯어가고 이러니까 이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과 여기 지역의 세도정치에, 즉 어느 지역이든 다 세도정치의 삼정의 문란에 힘들었던 백성들이 몰락했던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을 때 모두가 도와줬어요. 그만큼
이 서북 지역 전체를 점령할 정도로 홍경래의 난의 규모가 컸고 국가가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해서 겨우 사건을 마무리시킬 정도로 거대한 사건이 홍경래의 난이 있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세도 정권에 대해서 농민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죠. 이런 마음 때문에 봉기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함께 홍경래의 뜻을 들어줬다. 이 나라 망해버려야 뒤집어 버려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1862년을 임술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요. 특히 진주 지역에서 봉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삼정의 문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모두 탐관오리라는 거는 수령 중에 조금 이제 부정부패가 심한 수령을 탐관오리라고 했는데 진짜 못된 정치에 질렸던 사람들이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걸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